머리 더 숙여. 들키면 안 돼. 지금 들키면 우린 여기서 끝이야. 그날 밤 우리는 두만강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강에 발을 넣는 순간 칼로 발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북한 국경 순찰대였습니다. 우리는 물속에 엎드렸습니다. 숨도 못 쉬고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아이들만은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른 그 어머니는 북한 최고 아나운서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제 어머니 목소리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낭낭하고 힘차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그 목소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북한 조선중앙TV에서 수십 년간 울려 퍼진 그 목소리. 저는 그 목소리의 딸인 리수진입니다. 평양시 중구역 창광거리.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당 간부들과 특권층만 사는 동네예요. 고층 아파트가 줄지어 서 있고 배급이 끊기는 일도 없고 전기도 그나마 일반 주민보다는 안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당 외사부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북한 전역이 다 아는 아나운서셨어요.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집안이었죠.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저녁 8시가 되면 온 가족이 TV 앞에 모였어요. 화면에 어머니가 나오면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내 어머니 목소리 좀 봐라. 저게 나라의 목소리야.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라의 목소리라는 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늘 바깥에 계셨습니다. 방송국의 촬영장에 당 행사에 집에 오시는 날이 드물었어요. 어릴 적 저는 어머니 대신 보모 아주머니 손에 컸습니다. 명절에도 어머니는 방송이 있었어요. 추석이 되면 보모 아주머니가 송편을 빚어주셨는데 저는 그걸 먹으면서 창문 너머 방송국 쪽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지금쯤 저기서 뭘 읽고 계시겠구나 하면서요. 그 빈자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나중엔 어머니가 안 계시는 게 당연하게 됐어요. 제가 평양 외국어대학 러시아어과를 나와서 강사로 일하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남편도 만났습니다. 조선인민군 소자 출신으로 당시엔 외화벌이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창광거리 아파트에서 꽤 안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니 어머니도 가끔 오셨어요. 손주 보러. 그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에 어머니가 계신 게 어릴 때도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창밖을 보면 가끔 이상한 게 눈에 띄었어요. 꽃제비라고 하죠. 부모 잃고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이요. 창광거리 같은 데까지 흘러들어올 리가 없는데 가끔 골목 어귀에서 마주쳤습니다. 10살도 안 돼 보이는 아이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걸 보고 저는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았으니까요. 우리 집 일이 아닌 일에 마음 쓰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어렴풋이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그 순간들이요. 2009년 겨울이었습니다. 북한 전역이 발칵 뒤집혔어요. 화폐 개혁이라는 게 갑자기 내려왔거든요. 예고도 없이 단 며칠 만에 기존에 쓰던 돈을 새 돈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것도 1인당 바꿀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었어요. 남편이 외화벌이 회사에 다니면서 몇 년에 걸쳐 모아둔 북한 돈이 있었어요. 그 돈이 하루아침에 다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한도 초과분은 바꿔주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항의할 곳도 없고 물어볼 데도 없었어요. 그냥 당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니 따르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너클 잃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화면에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늘 그렇듯 단정하게 앉아서 또렷한 목소리로 읽고 있었어요. 경애하는 수령께서 추진하시는 화폐 개혁 조치는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혁명적 결단이며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 목소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요. 어머니는 그냥 종이에 적힌 글을 읽는 거잖아요. 어머니도 모를 수 있어요. 어머니도 그게 사실인 줄 알 수 있어요. 그 생각이 저를 더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 읽는 것도 끔찍하지만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읽는 것도 끔찍하잖아요. 어머니는 어느 쪽일까? 저는 그 질문을 오래 붙들고 있었어요. 그 겨울부터 장마당 쌀값이 폭등했어요. 장마당이라는 건 여러분으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데예요. 국가 배급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사고 파는 곳이죠. 쌀 1kg에 5,000원이 넘어갔어요. 제 한 달 강사 월급이 3,000원이었는데 월급으로 쌀도 1kg 못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리쌀 구하러 줄 서셨던 어르신들 기억하시죠? 그보다 훨씬 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매일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인민의 생활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 방송을 들으면서 TV를 껐어요. 보기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요.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면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어머니를 향한 건지 저 자신을 향한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창광거리에 산다는 게 특권층이라는 게 오히려 더 무서운 감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11년 무렵부터였어요. 남편 회사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보이부가 회사를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동료 한 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잡혀갔습니다. 남편이 밤에 집에 돌아와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조사받을 수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온 집안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창광거리에 사는 특권층들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높은 곳에 있을수록 더 위험합니다. 언제든 걸고 넘어질 이유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에 일제시대에 무서웠다고 하시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무서웠어요. 옆집이 다 들여다보는 그런 감시 속에서 사는 거니까요. 감시는 정말 어디에나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 복도에 이웃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분이 인민반장이면서 동시에 보이부의 주민들 동태를 보고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누가 언제 외출했는지, 누구네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지, 낯선 사람이 왔는지 다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집 안에서도 함부로 말을 못해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도 이건 집 안에서만 하는 말이야 라고 항상 주의를 줬습니다. 그러다 제가 직접 목격해선 안 될 것을 보고 말았어요. 2012년 여름이었습니다. 학교 운동회가 있어서 딸아이 손을 잡고 학교에 갔다가 갑자기 확성기 소리가 들렸어요. 전 주민은 중앙광장으로 집합하라. 공개 처형이었어요. 북한에서는 가끔 죄인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주민들을 강제로 보게 합니다. 도망치거나 안 가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저거 뭐야? 10살짜리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눈 감아.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감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본 것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그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런 일은 가끔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딸아이가 옆에 있었어요. 10살짜리 딸이 그걸 봤어요. 그날 밤 딸아이가 제 옆에서 잠을 못 이루는 게 느껴졌어요. 자는 척하다가 가끔 몸을 떨었어요. 저는 등을 쓸어줬어요. 아무 말도 못하면서. 그때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무서워도 표현하면 안 되고 이상해도 말하면 안 되고 눈 감으라는 말을 들으면서 커야 하는 걸까? 그 즈음 아들이 폐렴에 걸렸어요. 8살짜리 아이가 밤새 기침을 하고 열이 펄펄 끓었어요. 평양에 있으니 병원은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약이 없어요. 장마당 가서 중국산 구해오세요. 평양에서요. 북한에서 제일 좋다는 평양병원에서 8살짜리 폐렴 아이한테 줄 약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내 자식 아프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저는 그것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웃 아주머니가 중국산 항생제를 구해다 주셨어요. 이름도 잘 모르는 약이었는데 아들은 그걸 먹고 나았습니다. 저는 그 약봉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딸이 나중에 제게 물었어요. 엄마, 나 커서도 북한에서 살아야 해? 10살짜리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해 줄 수가 없었어요. 해줄 수 있는 대답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아이들 미래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딸이 어른이 됐을 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을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가고 옆집이 감시하고 병원에 가도 약이 없고 그 세상에서 내 딸이 살아야 한다는 게 어머니로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제가 결심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특권층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여서요. 자식 앞에서는 모든 엄마가 똑같으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생각보다 평범하게 찾아왔습니다. 2014년 봄이었어요. 남편이 보위부에 불려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서야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처음엔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아이들을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피했어요. 밥도 잘 먹지 않고 말도 거의 없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가끔 소리 없이 떨었어요. 제가 옆에서 잡아줘도 남편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보위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선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그 눈빛이 제게 모든 걸 말해줬어요. 그곳에서 무언가를 봤구나. 돌아올 수 없는 걸 봤구나.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문을 잠그고 아이들이 있는 방문을 닫고 저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회사 사람 하나가 또 잡혀갔어. 이번엔 무역 서류 조작 혐의래. 그런데 나도 그 서류에 이름이 있어.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 무역 서류 조작은 크게 처벌받는 죄목이에요. 수용소로 가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도 연루됩니다. 아이들도요. 어느 밤 남편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수진아, 아이들을 여기서 키우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았어요.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창문을 닫고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혹시 모를 도청 장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탈북이라는 단어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가야 할 것 같다는 말만 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브로커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잘못 건드렸다간 바로 신고를 당하니까요. 남편이 회사에서 조심스럽게 사람을 수소문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짐을 어떻게 꾸릴지 생각했어요. 가방에 넣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딸이 아기 때 찍은 사진, 아들 돌잔치 사진. 다 두고 가야 했어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들여다보다가 결국 딱 한 장만 골랐어요. 온 가족이 다 함께 찍은 것, 어머니도 계신 것으로요. 가장 힘든 건 어머니였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 말씀드릴 수나 있을지. 어머니는 방송국 사람이에요. 당의 핵심에 있는 분이에요. 딸이 탈북한다는 걸 아시면 어떻게 하실까? 막으실까 아니면 도와주실까?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를 오래 봐왔지만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실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말리실까봐 두려웠어요. 어머니 말을 들으면 제가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어머니 방송 있는 날 전화를 드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응, 수진아. 어머니, 요즘 좀 힘들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뭔가를 눈치채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바쁘셨을까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당을 믿어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를 들은 게 당을 믿으라고. 평생 당을 위해 목소리를 바친 어머니가 딸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었어요. 어머니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 말이 진심으로 딸을 위한 말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게 더 슬펐어요. 그 전화를 끊고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든 아이들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딸 얼굴, 아들 얼굴. 이 아이들만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해줘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저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창광거리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어릴 때부터 살던 곳이에요. 창문으로 보이는 밤하늘, 맞은편 아파트 불빛들. 이 모든 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서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못 볼 풍경이었어요. 고향을 떠나는 게 이런 거구나. 6.25 때 피난 가셨던 어르신들이 왜 그토록 고향을 그리워하시는지 그날 밤 처음으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일 새벽에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다. 성공하면 자유를, 실패하면 수용소를. 그 두 가지밖에 없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딸, 아들. 이 아이들 때문에 시작한 거니까. 이 아이들 때문에 끝까지 가야 한다. 그 생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2014년 늦가을 회령 근처였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날짜를 잡았어요. 열흘을 기다렸습니다. 그 열흘이 평생에서 제일 긴 열흘이었어요. 아이들은 학교를 계속 다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저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배웅하면서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마지막 아침밥, 마지막 등교, 마지막 인사. 짐은 최소한으로 챙겼어요. 아이들 옷 몇 벌, 비상금, 그리고 사진 한 장.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머니도 계신 사진이었습니다. 그걸 가방 맨 안쪽에 넣었어요.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어요. 평양에서 키운 제 살림들, 아이들 장난감, 어릴 때 사진들. 다 두고 가야 했어요. 회령까지 가는 길이 더 힘들었습니다. 평양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려면 통행증이 있어야 하거든요. 남편이 회사 출장 핑계를 댔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이 아프다고 했고요. 검문소에서 군인이 통행증을 확인할 때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군인이 저를 보더니 딸을 보더니 아들을 봤어요. 그러더니 그냥 돌려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회령 어느 집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브로커가 데려간 민박집이었어요. 거기서 기다리는데 딸이 물었어요. 엄마, 우리 어디가? 12살이라 눈치가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응, 중국 가서 구경하고 오는 거야. 딸이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알면서 모른 척 해주는 것 같았어요. 12살짜리가. 그 눈빛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브로커가 문을 두드렸어요. 시간이요. 그 두 글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아들 손을 잡고 남편은 딸 손을 잡았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강변까지 걸어가는데 30분쯤 걸렸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앞서 걷고 우리 가족이 뒤를 따랐어요. 낙엽이 밟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발을 들 때마다 제발 소리가 안 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을 때 브로커가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어요. 4명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0분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개가 짖은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두만강이었습니다. 폭이 그리 넓지 않아요. 겨울이라 일부는 얼음이 얼어 있었고 중간쯤은 아직 물이 흘렀어요. 새벽이라 깜깜했는데 강 건너편 중국 쪽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어요. 저 불빛까지만 가면 된다. 저 불빛까지만. 강에 발을 넣는 순간 차갑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칼로 발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발목을 넘어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아들이 흡소리를 냈어요. 8살짜리한테는 너무 차가웠을 거예요.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울고 싶어도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걸 그 어린 나이에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아들을 등에 업었습니다. 저는 딸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강 가운데쯤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강 상류 쪽에서 불빛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 빛이었어요. 강변을 훑으며 내려오고 있었어요. 북한 국경 순찰대였습니다. 엎드려요. 브로커가 극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4명이 강물 속에 엎드렸습니다. 물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차갑다는 감각이 사라졌어요.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 등 위로 올라타려고 했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고 물속에 낮게 웅크렸어요. 딸은 남편 옆에서 물속에 낮게 엎드렸어요. 12살짜리가 강물 속에 얼굴을 반쯤 담그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늘에 뭔가 계신다면 아이들만은 살려달라고. 아이들만은. 어머니, 저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누구한테 하는 건지 몰랐어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인지 평양에 계신 어머니인지. 그냥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불빛이 우리 위를 지나갔어요.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브로커가 지금이에요 라고 했어요.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어요. 아들을 등에 업은 채 남편도 비틀거렸어요. 딸은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손을 잡고 걸었어요. 그리고 발이 모래땅을 밟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쓰러질 것 같아서.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아들은 제 등에서 엄마 발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라고 속삭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걸으면서 강을 건넜습니다. 살아서. 중국 땅을 밟고 처음 든 생각은 살았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였어요. 브로커가 데려간 곳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어느 농촌 마을이었어요. 허름한 집 한 채 조선족 중년 여자분이 살고 계셨어요. 우리를 보더니 말없이 방을 내어주셨어요. 따뜻한 방이었어요. 온돌이 들어와 있었어요.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처음 사흘은 그냥 잠만 잤어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브로커가 찾아왔어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북한 쪽에서 사람 보낸다는 소리가 있어요. 북한 보위부는 중국에도 요원을 심어둡니다. 탈북자를 추적해서 강제로 데려오거나 협박해서 돌아오게 하거나 창광거리 특권층 가족이 탈북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으면 분명히 추적조가 떴을 거예요. 그날부터 진짜 숨어 사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마을에서 차로 1시간쯤 떨어진 곳으로 옮겼어요. 더 외진 곳이었어요. 조선족 교회 목사님이 연결해준 민가였는데 집주인이 탈북자를 숨겨준 경험이 있는 분이셨어요. 안심하고 있어요. 내 집에서는 내가 책임져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같은 핏줄 조선족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한민족이라는 게 그 순간 처음으로 피부에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집주인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빨리 나가야 해요.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짐 챙길 새도 없었어요. 아이들 손잡고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뒷산으로 올라가서 옥수수밭 사이에 숨었어요. 늦가을이라 옥수수대가 말라 있어서 숨기엔 충분했지만 바람이 차가웠어요. 아들이 추웠는지 제품을 파고들었어요. 2시간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동해야 한다고 하니까 새 브로커가 붙었어요. 처음 브로커랑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 남자가 저를 따로 불러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이랑 아이들은 내가 한국까지 보내줄 수 있어. 근데 당신은 따로 이야기가 있어. 불길했어요. 무슨 이야기요? 남자가 씩 웃었습니다. 여기 조선족 남자들 중에 혼자 사는 사람들 있어. 돈 많이 줘. 몇 년만 살다 오면 가족들 한국 보내주는 비용 다 해결돼. 그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었어요. 인신매매였습니다. 탈북 여성들 중에 중국 농촌에 강제로 팔려가는 경우가 많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상황에 놓일 줄은 몰랐어요. 창광거리에서 살던 제가, 어머니가 북한 최고 아나운서인 제가,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생각해봐. 당신 혼자만 희생하면 애들은 자유롭게 살잖아. 좋은 거 아니야? 그 말이 더 역겨웠어요. 희생이라고 포장하는 게요. 인신매매를 희생이라고 부르는 게요. 제가 무섭다거나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화가 먼저 났어요. 무서운 것보다 화가 더 컸습니다. 남편한테 이 얘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차갑게 말했어요. 남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리 가족 넷이 다 없어지면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죠? 우리 신원 노출하면 당신도 끝이에요. 반은 허세였어요. 반은 진짜였고요. 남자가 한 발 물러났어요. 그날 이후 그 브로커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떨었어요. 소리도 못 내고. 남편이 등을 어루만져 줬어요. 알고 있었어. 남편이 속삭였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남편 손을 잡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말고도 그 브로커한테 당한 여성들이 있었다고 해요. 남편이 없었거나 혼자였거나 중국 농촌에 팔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여자들 중에는 영영 한국의 모동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조선족 교회 목사님이 다른 루트를 알아봐 주셨어요. 한국 선교사와 연결된 루트였습니다. 연변에 오래 계신 분으로 탈북자들을 여러 번 도운 경험이 있는 분이셨어요. 이분을 믿어요. 돈 안 받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선교사 선생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아이들부터 챙깁시다. 그분이 아이들 손을 잡고 이제 조금만 더 힘내요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분 손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선 사람들을 도우러 이 외진 땅까지 오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2달 반을 버텼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은 직선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직접 한국으로 갈 방법이 없거든요. 중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는 협약이 있어서 잡히면 바로 넘겨집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야 해요. 태국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중국 윈난성에서 라오스 국경을 넘고 라오스를 통과해서 태국으로 들어가는 루트였습니다. 선교사 선생님이 미리 연락해 두신 현지 가이드가 도와줬어요. 다른 탈북 가족 2팀과 함께 움직였어요. 서로 이름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알면 위험하니까요.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이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라오스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했는데 국경 경비가 심해서 큰 길을 피해야 했거든요. 정글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글은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곳이었어요. 나무가 너무 높아서 달빛도 잘 안 들어왔어요. 앞사람 등만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가이드가 앞에서 길을 뚫고 우리가 뒤를 따르는데 발에 뭔가 걸리면 넘어지고 가시에 긁히고 딸이 뭔가에 걸려 넘어졌는데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땅을 짚었어요.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라고 속삭였어요. 12살짜리 말에 또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뒤를 돌아봤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제 손 옆에 있었는데 손을 놓친 게 아니에요. 저는 딸 손을 잡고 있었고 남편이 아들 손을 잡고 있었는데 남편이 앞에 있는 나뭇가지를 치우는 순간 아들 손이 빠진 거예요. 어둠 속에서 아들이 사라진 것도 몰랐습니다. 몇 발자국을 더 가고 나서야 알았어요. 여보. 저는 속삭였어요. 아들이 없어. 남편이 뒤를 돌아봤어요. 어둠뿐이었어요. 뒤에 오던 다른 가족들도 아들을 못 봤다고 했어요. 아마 어느 순간 발을 헛디뎌서 옆으로 빠진 것 같다고. 선교사 선생님이 휴대폰 후레쉬를 켜셨어요. 조용히 이름을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심장이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도 두만강에서도 중국에서도 버텼는데 여기서 아들을 잃는 건가? 라오스 정글 속에서 9살짜리 혼자 남겨두고 남편이 왔던 길을 되짚어 들어갔어요. 선생님도 따라가셨어요. 저는 딸을 꽉 붙잡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10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지났어요. 밀림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그 20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딸이 제 팔을 잡으면서 엄마 아빠가 찾을 거야 라고 속삭였어요. 12살짜리가 저를 달래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남편이 아들을 안고 나왔습니다. 아들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옆으로 굴렀던 거였어요. 무릎이 긁히고 손바닥에 피가 났는데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서 그냥 조용히 앉아 기다렸다고 했어요. 9살짜리가요. 남편이 아들을 안은 채로 저를 봤어요. 저는 달려가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안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이번엔 진짜 울었어요. 라오스 국경을 넘어서 사흘째 되던 날 아들이 열이 났습니다. 정글에서 긁힌 상처가 덧난 것 같았어요. 가이드가 가지고 있던 해열제를 줬는데 잘 안 떨어졌어요. 아들을 등에 업고 이동했습니다. 남편이 없다가 제가 없다가 이제 9살인데도 너무 축 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태국 국경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불빛이 보였어요. 이번엔 순찰대가 아니었어요. 태국 국경 경찰이었습니다. 멈춰요. 가이드가 말했어요. 하지만 늦었어요. 경찰이 우리를 발견했어요.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태국말로 뭔가 소리를 질렀어요. 가이드가 손을 들었어요. 저희도 따라 들었어요. 수갑을 꺼내 들었어요. 저는 아들을 가슴에 안은 채로 수갑이 채워지는 걸 느꼈어요. 아들이 열에 들떠 축 늘어진 채로 제 품에 있었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한테 수갑을 채우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경찰이 잠깐 망설였어요. 그 순간 어디선가 차가 왔습니다. 선교사 선생님이 연락해둔 사람이었어요. 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한국인 선교사 부부였어요. 그분들이 경찰과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1시간쯤 됐을까요? 경찰이 수갑을 풀었습니다. 됐어요. 갈 수 있어요. 선교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아들을 안은 채로 땅바닥에 그냥 주저앉아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방콕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 건물 입구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요. 저는 멈춰 서서 한참 바라봤어요. 남편이 옆에서 손을 잡았어요. 딸이 다른 쪽 손을 잡았어요. 아들은 아직 제 등에 엎여 있었어요. 다 왔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어머니라고 중얼거렸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저도 몰랐어요. 2014년 겨울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처음 발을 내디딘 순간을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공항이 엄청나게 크다거나 사람이 많다거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느꼈어요. 처음에 느낀 건 딱 하나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평생을 감시 속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는 그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두 번째 충격은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입국장을 지나면서 아들이 대뜸 큰 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저 간판이 무슨 뜻이야? 아이들이 가득한 공간에서 큰 소리로 뭔가를 물어본 거예요. 북한에서였다면 저는 얼른 아이 입을 막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주변 한국 사람들이 그냥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큰 소리로 말해도 되는 세상이구나.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는 동안 처음으로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검색창에 어머니 이름을 쳤습니다. 화면이 가득 찼어요. 어머니 기사, 유튜브 영상, 패러디들. 북한에서는 신처럼 여겨지던 어머니가 한국에서는 유튜브에서 흉내내고 웃음거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게 이상하게 슬프면서도 이상하게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인 게 있었어요. 하나원에서 TV를 켰는데 때마침 북한 관련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화면에 어머니가 나왔어요. 방송 중인 어머니. 그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어요. 낭낭하고 힘차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그 목소리.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저기서 방송을 하고 있구나. 딸이 탈북한 걸 알면서도 카메라 앞에 앉아서 읽고 있구나. 경애하는 수령께서는
어머니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겠죠. 어머니도 잡혀 있는 거겠죠. 그 마이크 앞에, 그 카메라 앞에. 저는 TV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말투가 달라서 처음엔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고 물었어요. 김치 맛도 달랐어요. 평양 김치는 덜 맵거든요. 슈퍼마켓에 처음 갔을 때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 뭘 사야 할지 몰랐어요. 30분을 그냥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 샀어요. 이게 무슨 사치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평생 배급에 익숙한 사람한테는 선택이라는 게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딸이 먼저 적응했어요. 12살이라 그런지 학교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한국말 억양도 금방 고쳤어요. 어느 날 딸이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한국 친구들이 우리 이야기 궁금해해. 말해줘도 돼?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응, 내가 판단해. 딸이 씩 웃었어요. 나 판단해도 돼? 북한에선 엄마가 다 정해줬잖아. 그 말에 저도 웃었어요. 여기선 내가 결정하는 거야. 현재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딸은 대학을 다니고 있고 아들은 중학생이 됐습니다. 남편은 한국 기업에 취직했어요. 저는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하면서 가끔 이렇게 증언도 합니다. 가끔 유튜브에서 어머니 방송을 찾아봐요. 아직도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어머니도 그 목소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삼키고 계실까? 어머니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실까? 딸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실까? 여러분, 저는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 때문이 아니에요. 저 같은 수진이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요. 두만강을 건너다 아이를 잃을 뻔하는 엄마가 라오스 정글에서 아들 이름을 소리도 못 지르고 부르는 아버지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해서요.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 넘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통일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가 그 마이크를 내려놓고 카메라 앞에서 일어나서 딸 손을 한번 잡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날을 기다립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내가 만약 창광거리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아나운서가 아니셨다면, 북한에서 가장 특권을 가진 계층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더 일찍 현실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더 늦게 알았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특권이든 서민이든 체제 속에 갇혀 있으면 그 안에서 보이는 것만 보게 된다는 걸요.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는 곳에서 진실을 찾는 게 얼마나 외롭고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제 소임은 다했습니다. 아직도 저기 두만강 건너편에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 이야기를 언젠가 자유롭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일이 된다면, 어머니와 딸이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날에는 저도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말하고 싶어요. 어머니, 저 잘 살았어요.